조성기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작년 11월 초 아내와 함께 잠적했다고 정부 당국이 전했습니다. 망명 타진 사실은 확인됐으나 우리 정부에 연락 온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쓰고 잠적했다. 6시간여 만에 한 모텔에서 발견됐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충남의 초등학교 중증 공사 현장에서 큰 불이 나 수업 중이던 900여 명의 학생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원들 다 나와서 교통 정리도 하고 신속한 대응 덕에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배우 신도국 측이 할아버지의 효도 사기 주장에 적법한 절차를 따랐으며 할아버지가 가정폭력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할아버지 측은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백지에 도장을 찍었다고 맞섰습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달 뒷면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중국의 우주 굴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파문이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먼저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잠적했다는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부임한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지난해 11월 초 임기를 한 달 앞둔 상태에서 부인과 잠적했다고 국가정보원이 확인했습니다. 조 대사 대리 부부는 지금 이탈리아 정부를 보호를 받으며 제3국으로의 망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한다면 우리 정부의 고민이 적지 않을 듯합니다. 먼저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사라진 건 지난해 11월 초.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부인도 함께 잠적했습니다. 부인하고 같이 나갔다는 것은 확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망명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정확한 소재지와 망명 희망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망명 사실은 확인이 됐고 근데 이제 그게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 지금. 어디로 갔는지는 지금 얘기를 안 해줘요. 다만 정부 당국은 조 대사 대리가 이탈리아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조성길은 2015년 3등 서기관으로 이탈리아 대사관에 부임해 1등 서기관으로 승진했습니다. 2017년 9월 이탈리아가 북한의 핵실험을 문제 삼아 대사를 추방한 이후 대사 대리로 근무해 왔습니다. 영국에서 근무하던 태영호 공사를 비롯해 콩쿠 고용환 1등 서기관, 잠비아 현성일 3등 서기관, 이집트 장승길 대사가 해외 공간 근무 중 망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최고 엘리트인 외교관의 망명은 북한 내부의 민심 동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일각에서는 한동안 뜸했던 북한 고위층 망명의 물꼬가 다시 터지는 게 아니냐고 관측합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조 대사 대리 부부는 북한의 엘리트 외교관 집안 출신입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김정은 일가의 사치품 공급 루트이기도 해서 권력의 핵심과도 밀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망명을 결심하게 됐는지 이채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정보 당국이 보유한 평양 시민명부에 따르면 1975년 6월생인 조성길 서기관은 1999년 외무성에 배치된 뒤 2001년 리광순 씨와 결혼했습니다. 조 서기관과 함께 일했던 태용호 전 주영공사는 아내 리 씨도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한 엘리트고 리 씨의 아버지는 전 태국 주재 북한 대사인 리도섭이라고 했습니다. 리도섭 대사는 북한이 1999년 홍순경 과학기술참사관 일가를 납치하려다 실패했을 당시 사건 해결을 위해 태국 특사로 파견된 인물입니다. 이미 은퇴했고 지방으로 추방하거나 수용소에 가거나 그 길밖에 없겠죠. 가족들 다른 태국에 나와 있었어요.
외교관 집안에서 자란 조서기관 부부는 자녀 교육과 체제 염증으로 망명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 체제가 희망이 없고 자식에게도 희망이 없다는 거. 자녀가 북한 체제에 대한 비난하는 말을 집에 와서 계속 하는 거 보고 위험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언행을 보면 한국행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잠적된 약 2달간 사이에 국정원과 연락을 취해 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북한 북한 외교관의 대부분은 한국에 왔지만 1997년 장승길 전 이집트 대사는 미국행을 선택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청와대 적자성 국채 발행 압력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오늘 오전 너무 힘들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내고 잠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긴급 소재 파악에 나서 한 모텔에서 신 씨를 발견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봉천동의 한 모텔 앞. 경찰관들이 다급하게 주변을 통제합니다. 모텔 입구로 구급차가 이동하더니 곧이어 한 남성이 실려 나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모텔 안에서 발견된 건 오늘 낮 12시 40분쯤입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오전 7시쯤 대학 친구에게 요즘 너무 힘들다, 행복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거주지를 수색했고 유서 3장과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CCTV와 인터넷 접속 기록을 추적해 신 전 사무관의 소재지를 파악했습니다. 목에 찰과상을 입은 신 전 사무관은 이곳 병원으로 이송돼 정밀검진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어제 폭로 기자회견을 한 뒤 쏟아지는 관심과 비난에 심적 압박감을 강하게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모텔에 있고 치과에 있지만 기재부는 병문안을 위해 구윤철 2차관을 보냈지만 신 전 사무관이 병원을 옮겨 만나지 못했습니다. 조속한 회복을 좀 빈다고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와서 진짜 감사하고 다행으로. 기재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신 전 사무관은 잠적한 상태에서 모교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심경을 밝힌 글을 올렸습니다. 내부 고발을 인정하고 당연시 여기는 문화, 비상식적인 정책 결정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폭로했는데 죽음으로라도 진심을 인정받기 바란다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민변이 도움을 거절해서 실망했다고도 했는데 민변 측은 신 전 사무관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성민혁 기자입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오늘 오전 모교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경찰이 신 전 사무관을 찾던 때인데 죽음으로라도 제 진심을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며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신 씨는 이곳 모텔에 투숙하던 오전 11시 반쯤 유서 형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A4 용지 11장 분량. 하지만 이런 행보는 신 씨의 하루 전 기자회견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공익제보자가 숨어 다니고 그리고 굉장히 비장한 채로 말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 전 사무관은 이어 이번 정부라면 최소한 내부 고발 목소리를 들어줄 줄 알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보고를 원하는 대로 못 들어갔다며 청와대의 경직성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법적 도움을 요청했지만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신 전 사무관에게 따로 연락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나온 신 전 사무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신 씨가 돈을 벌기 위해 기재부를 나왔다며 신 씨에게 가장 급한 것은 돈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문제가 되자 곧 지웠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앞서 자신의 글에서 전임 정권이었어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기획재정부가 민간기업인 KTNG 사장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죠. 그런데 기재부가 작성한 KTN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에 나오는 대로 기재부가 구체적으로 사장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윤태윤 기자가 그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KTNG 경영 현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서 KTN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하지만 기획재정부 설명과 달리 내부 문건에는 KTNG 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우회 개입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재부가 1월에 사회이사를 2명 늘리는 방안을 문건에 담은 후 기업은행은 2월에 숭실대 오모 교수와 황모 변호사를 사회이사로 추천했습니다. 문건에 적시된 대응 방안대로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업은행은 사장 선임에 관여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주의 권익보호와 대표이사 선임의 절차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시행을 했던 정당한 주주권 행사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은 당시 KTNG 지분 보유 목적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문건 내용대로 연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공익 제보와 업무상 기밀 누설의 경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이 두 사람은 본인들이 한 행동이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법으로 규정된 공익 제보의 요건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익의 요건은 없는데요. 이 공익 침해 행위라는 것은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렇게 5가지 분야와 함께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 공익 제보자는 이 같은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내용은 이 기재부가 KTNG 사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과 이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서 이 청와대가 기재부를 압박했다는 의혹 이렇게 크게 2가지인데요. 자, 이 내용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냐 하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 전 사무관 같은 경우는 어떤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폭로를 한 셈인데 이것도 신고로 볼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 법적으로는 조금 해석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정식적인 이 공익신고 절차를 거쳐서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이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해서 증거와 함께 문서를 제출해야죠. 이 신고하는 것도 공익침해 행위를 하는 기관의 장이나 이 소관 행정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자, 이런 것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신 전 사무관의 경우에는 일개 정부 부처에 대한 신고나 제보가 아닌 정권에 대한 고발이었기 때문에 이 공익 제보라기보다는 일종의 양심 선언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재부의 주장대로 이걸 업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글쎄요, 이 기재부는요, 이 KTNG 사장 교체 시도와 관련한 동향 보고 문건과 그리고 적자 국채 발행을 둘러싼 논의 내용을 외부에 알린 것은 이 명백한 잘못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인정되려면 이 폭로 내용이 말 그대로 중대한 비밀이어야죠. 자, 일단 법조계에서는 민간 기업 인사 개입이나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국고 손실 같은 정부의 위법 행위는 비밀로서 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3년 김대중 정부 시절의 이른바 온로비 스캔들 폭로나 2016년에 있었던 이 메르스 현황 보고 문건 유출 등은 모두 법원에서 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 동기 부분인데요. 예. 만약에 청와대나 여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이 어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제보를 했다. 그러면 이건 공익 제보가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이제 정치권 등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현실에서 좋은 폭로, 이 나쁜 폭로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제보의 사실 여부와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이 동기를 따지는 것은 이 부차적인 문제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특히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있은 후에 뭐 비트코인으로 돈을 잃어서 학원 강사를 택했다.
대학 시절 보수 우파 활동을 했던 탓에 현 정부 들어서 뒤통수를 치고 있다. 이런 인신 공격성 글이 SNS상에 넘쳐나고 있는데 자, 이 역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공익 제보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태우 전 수사관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온 건데 김 수사관은 오히려 청와대가 공무상 기밀을 누설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작심한 듯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청와대가 자신을 고발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비밀을 누설한 건 청와대라며 반박했습니다. 제가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하여 첩보의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서 감찰 정보를 누설하였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을 상대로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된 문건의 작성 경위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블랙리스트 문건 요청 배경 등 진술 조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건 작성의 지시자가 누구였는지, 의혹이 제기된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됐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라 오늘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피고발인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의 조사 방법과 소환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재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 감찰반이 330여 곳의 공공기관장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폭로한 바 있는데 이때 다른 기관에서 만든 문건을 참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청와대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가 전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을 찍어내는데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차정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공공기관장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을 당시 활용했던 문건을 한 언론에 추가 공개했습니다. 공군 참모총장 출신 성일환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학력과 주요 경력, 자기관리에 철저하다는 개인 특성까지 적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고교 동창이다. 군 현직과 공기업 사장 추천에 적극 지원을 받았다는 루머도 있다고 전합니다. 정부 주요 인사와 친분이 없어 사장 조기 교체 가능성도 회자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출신 성분, 그걸 줬고 감찰적 측면에서 어떻게 문제가 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이제 수집해서 좀 하는 거예요. 김 수사관은 이 문건이 경찰이나 기무사령부 등 다른 사정기관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감 반원들에게 참고용이라며 문건을 건넸던 건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부정적 감찰 보고서를 지시한 적이 없고 어느 기관에서 작성한 문건인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전부 좋은 얘기만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부정적 보고서를 쓰냐고도 반문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예, 지금까지 신재민 전 사무관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오늘 저희 스튜디오로 상당히 의미 있는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1992년이었죠. 당시 육군 중위 신분으로 군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양심 선언을 해서 한국 내부 고발사에 큰 획을 그은 분이죠. 이지문 청렴운동본부 이사장과 지금부터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한국 내부 고발사에 큰 획을 그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만 당시에는 뭐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으셨다고요. 어떤 고초를 겪었습니까? 일단은 이제 군에서 이제 부자 투표, 국회의원 선거 부자 투표 과정에서 여당을 찍게끔 정신 교육도 하고 심한 경우는 보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여당을 찍게끔 하는 게 있어서 이거를 이제 알리게 되었죠. 바로 이제 구속되었다가 이등병으로 이제 파면돼서 사회에 나오게 되는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신재민
전 사무관 예. 그리고 김태호 씨 같은 예. 경우에는 공익 제보자로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이제 공익 제보자냐, 양심적 내부 예. 고발자냐 예.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두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내부 고발가 있었을 경우에 항상 말하는 게 그 내부 고발자들의 동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른 어떤 뭐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예. 뭐 성질 누락됐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번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다. 동기를 얘기죠. 예. 부각시킴으로써 실제 그 사람들이 말한 내용은 뒷전으로 밀려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내부 고발의 동기는 본질이 아니고 말한 내용이 과연 진실이냐, 그것이 우리 사회 공익에 예. 부합하느냐, 도움을 주느냐 그 가치를 놓고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내부 폭로라는 게 또 조직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필연적으로 기밀 누출이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또 있는데, 자 이걸 가지고 예. 일단 검찰의 고발부터 먼저 하고 나면 그 내부 고발자는 굉장히 위축되고 또 예. 주변 사람들도 위축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재경부 같은 경우, 기재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곧바로 고발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당한 절차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부 고발자가 나왔을 때 조직에서는 일단 부정하고 예. 그러면서 고발자에 대해서 어떤 형사적인 사법적인 조치에 들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늘 또 뭐 SNS에 그 신재민 씨에 대한 어떤 뭐 과거 뭐 이력 같은 것들이 퍼져나가면서 예. 공기 부분도 공격을 하고 이게 이제 두 가지 반응이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개인으로서는 그 조직하고 싸움을 할 때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예. 자, 근데 지금 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따라서 이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점이 될까요? 지금 우리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공신력 보호법이 있고 예. 부패 방지 건의기법이 있는데 맞습니다. 예. 공신력 보호법상의 공익 침해로 보기는 힘듭니다. 예. 다만 그 어떤 직권 남용이라든지 예. 또 어떤 뭐 예산을 손실 가져왔다든지 네. 이런 경우는 부패행위로 보고 신고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방식, 그러니까 정해진 방식에 의해서 실명을 밝히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신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한 것은 어떤 그 공익 제보의 신고의 요건상으로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제 예. 이런 건데, 그러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수하게 그냥 볼 거냐, 그건 이제 신고 보호 법상의 문제인 것이고 예. 더 포괄적 의미에서 공익 제보를 볼 거냐 그 판단이 중요한 것이죠. 예. 그렇게 본다면 이제 정부 쪽에서는 좀 협소하게 보려고 할 테고 이제 이분들은 본인들 스스로 입으로도 예. 나는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 예. 거다 지금 계속 주장하는데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게 해결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시는지요? 이번 이제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물론 그 신고 내용에 대한 이제 진실 규명도 중요하지만 네. 공익 제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어떤 시각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네. 왜냐하면 내부 고발이라는 것은 어떤 자나 우나 뭐 여야 야야의 이런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어떤 직능 논리, 예. 내 편이면 이게 정당한 의인이 되고 내 편이 아닌 데서 하면 뭐 파렴치범이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직능 논리가 아니라 그 말한 내용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선행돼야 되고 더욱이 어떤 사실협을 떠나가지고 인신성 공격을 하는 것이 전파된다는 것은 잠재적 내부 고발자들이 그런 고발에 나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조직의 보복보다는 오히려 그런 인신 공격들이 급속히 퍼져나가는 인신 공격이 오히려 내부 고발을 더 위축시킨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예. 예. 네, 배우 신동욱 씨의 할아버지가 효도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을 어제 보도해드렸죠. 신 씨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할아버지가 3대에 걸쳐 가정폭력을 일삼았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신 씨의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백지에 도장만 찍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신동욱 씨 측이 할아버지의 효도 사기 주장을 공식 반박했습니다. 할아버지가 3대에 걸쳐 가족들을 괴롭혔고 자신은 법적 절차에 따라 재산을 받았다는 겁니다.
신 씨 측은 제사를 지내주겠다고 하자 할아버지가 대전의 토지 15,000평을 전부 줬다고 법원에는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지로 와가지고서 도장 찍어달라 이게요. 그 도장 찍어주고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증여에 동의했고 효도 조건도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를 증명할 각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효도를 전제로 한다는 부담부 증여 각서가 있다면 계약 위반으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증거가 없어 양측이 재판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의 효도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제기하는 반환 소송이 늘고 있지만 각서 유무로 판가름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양 의무를 외면한 후손에게 물려준 재산을 원상 복구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일명 불효자 방지법인데요.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을 준용해서 기증의했던 것도 원상 회복할 수 있는 재산을 물려받고도 부양 의무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현행 민법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천안의 초등학교 증축 공사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옆 건물에는 학생과 교사 900여 명이 수업 중이었는데요.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피해서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건물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철제 구조물이 녹아 무너집니다. 가스통까지 폭발하고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습니다. 폭발음 소리 있잖아요. 막 이런 시멘트 터지는 소리, 막 이런 폭발음 소리, 그다음에 불꽃이 너무 거세가지고 그 불 활활 타는 거. 오늘 아침 9시 반쯤 충남 천안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 증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학교는 아직 방학을 하지 않아 1교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기를 발견한 교감 선생님은 전교생에게 후문으로 대피하라고 알렸습니다. 실제 상황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교실에 있던 학생 900여 명은 이렇게 짐도 챙기지 못하고 서둘러 대피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은 평소 훈련한 대로 차례를 지키며 움직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몸이 불편한 학생을 안고 탈출했습니다. 저희 대원들 다 나와서 교통정리도 하고 그 대피 인솔도 같이 하고. 덕분에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도 없이 모두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소식 듣고 너무 놀라서 막 울면서 뛰어왔거든요. 근데 다행히 애들은 잘 대피했다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의 순간, 교사와 학생들의 침착한 초기 대응이 빛났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어제 원주에서는 중앙시장에서 화재가 났죠. 부주의하게 난로를 사용한 데다가 소방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큰 불로 번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다른 전통시장도 상황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승훈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시장 건물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안에서는 불에 탄 잔해가 나뒹굽니다. 점포 40개가 불탔는데 소방시설은 하나같이 부실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소화기는 사용 연한을 넘겨 쓸모없었습니다. 신고도 약간 늦은 것 같고 시장 상인들이 초기 진화를 실패하지 않았을까라는. 다른 시장을 살펴봤습니다. 가게마다 석유와 전기 난로가 여러 대입니다. 하지만 바닥에 고정돼 있지 않고 방화 모래도 없습니다. 소방법 위반입니다. 당장 추우고 난방해야 되는데 뭐 나라에서 우리 난방하라고 뭐 히터를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천장은 전기줄이 뒤엉켰습니다. 스프링클러도 없습니다. 건물 곳곳에는 이렇게 LP 가스통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화재 시 폭발 피해를 막기 위해 전용 보관함을 설치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소화기 보관함에는 먼지만 가득합니다. 가게 안 소화기는 찾는 데만 5분이 걸립니다. 좀 이렇게 보이는데 좀 쉽게 놔둬야지 나중에. 아니야 요거 들어가서 금방 꺼내잖아 나는. 전통시장 화재는 매년 반복되지만 대비는 여전히 엉망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안 처장은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불만을 표출한 적이 있어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갈등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는데 심신이 힘들어서라며 갈등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사의를 표명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출근길에 대기 중이던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고 1년이지만은 평상시의 2년보다도 훨씬 길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임기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통상 2년인 법원행정처장직을 1년 만에 그만두는 건 이례적입니다. 이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불협 화음이 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장을 맡았던 안 처장은 지난해 6월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판사 블랙리스트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고 재판 거래 관련 문건도 실행되지 않아 형사처벌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 대법원장이 사실상 검찰 수사를 공식화하면서 엇박자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고 후임으론 조재현 대법관이 내정됐고 안 처장은 대법원 재판부로 복귀합니다. 안 처장은 대법원장과의 갈등설을 일축했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장기화로 인한 법원 내부 갈등 심화도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과 문제에 대해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거셉니다. 야당에서는 비판을 쏟아냈고 국방부는 급히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틀 전 KBS에 출연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사과 문제는 일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안보 무장해제의 길을 걸어왔다며 천안함 폭침을 조작으로 규정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천안함 폭침을 조작이라고 이 정부가 규명할 날이 멀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정 장관이 망언을 했다며 유가족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고 이현주 의원도 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천안함 유가족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사과 대신 다른 해결 방법을 언급했습니다. 남북관계 이런 진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어떤 좀 해결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는 오늘 입장 자료를 내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은 명백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라며 정 장관 발언의 핵심은 북한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신년회를 연 데 이어서 오늘은 청년 창업가들을 만났습니다. 새해 들어 부쩍 경제 행보에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재계의 목소리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홍혜영 기자입니다. 새해 첫 경제 행보로 혁신 창업 육성업체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젊은 스타트업 기업가들을 만났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경쟁력이 나빠지자 신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뜻에서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큽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성수동에 있는 수제화 가게도 찾아 새 구두를 맞췄습니다. 새 신발을 신고 국민을 위해 달리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7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을 만나는 데 이어 이달 중순쯤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격의 없이 자유롭게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청와대 경제라인을 총괄하는 김수현 정책실장이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윤북은 삼성전자 부회장과 권영수 LG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과 조찬 모임을 열었습니다.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주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남에 앞서 청와대는 새해 고용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했고 대기업들은 고용계획을 준비해갔다고 재계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국내 최대 게임 회사인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가 회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인수 1순위 후보로 우리 한국 기업이 아닌 중국 기업이 거론되면서 게임 업계가 새해 벽두부터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정주 회장이 왜 회사를 팔려고 하는지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6년 출시된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입니다. 카이스트 박사과정을 그만두고 넥슨을 창업한 26 청년 김정주는 이 게임을 시작으로 카트라이더와 서든 어택 등을 연달아 성공시켰습니다. 넥슨은 국내 최대 게임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가 돌연 자신과 부인 등이 보유한 지주회사 NXC의 지분 전량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친구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공짜 주식 제공 혐의로 2년여간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새로운 미래에 기여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냥 좀 놀라운 거죠. 뭐 연초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놀랍다는 게 사실 그냥. 매각 추정가는 10조 원 선. 성사된다면 국내 M&A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 정도 자금력을 갖춘 유력 인수 후보로는 중국 텐센트가 거론됩니다. 중국에는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에서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세리엔사, 즉 세계에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완성하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NXC는 오늘 김 대표 지분 매각설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으며 내일 우리나라와 일본 주식시장 개장에 맞춰 관련 내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직접 공개하고 그리 머지않아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속도 조절을 강조했습니다. 유지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첫 강요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했습니다. I just got a great letter from Kim Jong-un and those few people that I've shown this letter to.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보인 김 위원장의 편지는 A4 한 장 분량으로 3등분으로 접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친서라고 강조하며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만남을 고대한다고 하루 전 밝힌 데 이어 이틀 연속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겁니다.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I never said speed. Look, it's been this way for 80 plus years. We had our meeting 6 months ago in Singapore. 이란 핵협정 탈퇴 선언 후 제재를 예고했던 포스터를 책상 위에 놓은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란 제재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동시에 신년사에 제재 해제 요구를 담은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제재뿐이란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레이더로 조준했는지를 두고 시작된 한일 간의 공방이 이제는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했는지 여부로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위협 비행을 부인했고 우리 군은 이를 반박할 영상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일본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 대항함 바로 뒤쪽 상공을 지나칩니다. 당시 광개토 대항함까지의 거리는 함정 끝에서 뒤로 500m, 수면에서 위로 150m였습니다. 초계기의 일반 비행 고도는 300에서 450m입니다. 일본이 광개토 대항함이 초계기에 사격 레이더를 쏘았다며 이 영상을 공개하자마자 우리 군은 오히려 일본이 위협 비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정에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으로서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사토 마사이사 일본 외무성 부상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하지 않았다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금지된 비행 패턴은 저공으로 함정의 바로 위를 통과하는 것이나 급강하 등인데 이런 식의 비행은 아니었다며 한국의 반증도 없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일본 초계기가 저고도로 근접 비행한 사건의 심각성을 논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할 동영상을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이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이 달 뒷면의 모습도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우주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보다 달 탐사 기술에서 앞서면서 중국의 우주 굴기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탐사선이 착륙을 위해 하강하자 전광판에 달 표면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전 10시 26분 중국 달 탐사선 창허 4호가 달 뒷면 남극 근처에 있는 폭 186km의 폰 카르만 크레이터에 도착했습니다. 인류가 달 뒷면에 탐사선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开了一个很好的好头，我们现在正在建设航天强国。 달 뒷면은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아 지구에서는 항상 앞면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구에서 보내는 전파가 닿지 않아 탐사도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지난 6월 통신중계위성 오작교를 쏘아 올려 이 문제를 해결했고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整个的过程完全按照我们预想的这个过程呢来进行的，最终的结果呢也非常精准，而且着陆也非常平稳。 중국은 무인 로봇 탐사차를 이용해 지형을 관찰하고 토양과 광물을 분석하는 등 본격적인 달 뒷면 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한국 무대를 평정했던 슈퍼루키 이정은이 LPGA 투어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데뷔를 앞둔 이정은은 첫 번째 목표 역시 당찼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2017년 KLPGA 역대 최초 전관왕으로 슈퍼루키의 탄생을 알렸던 이정은 2018년 다시 3관왕에 올라 국내 무대를 평정했습니다. 적수가 없었던 이정은은 올해 무대를 LPGA 투어로 옮겼습니다. 5년 연속 신인왕을 하는 거를 첫 번째 목표로 또 1년 첫 해를 뛰고 싶습니다. 2015년 김세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고진영까지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태극 낭자들의 신인왕 계보를 반드시 잇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정은은 지난해 11월 LPGA 투어 퀄리파잉 스쿨을 수석으로 통과했지만 출전권을 확보하고도 투어 진출을 망설였습니다. 4살 때 하반신 마비가 되는 사고를 당하고도 10수년간 외동딸을 뒷바라지했던 아버지, 그리고 편찮으신 어머니가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안 된다고 하면 또 거짓말이고요. 저희 아버지도 몸이 불편하시고 저희 엄마도 건강이 그렇게 좀 좋은 편이 아니셔가지고. 이정은이 LPGA 투어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공식 홈페이지는 이정은을 신인상 1순위로 꼽는 등 현지 언론도 슈퍼루키에 대비해 기대를 안았습니다. 이정은은 오는 15일 태국으로 전지훈련을 떠나 다음 달 14일 호주 오픈에서 화려한 데뷔전을 치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모두가 너를 비난할 때 너 자신이 머리를 똑바로 들 수 있다면 거짓이 들리더라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며 미움을 받더라도 미움에 지지 않을 수 있다면 도종환 문화부 장관은 시인답게 취임사에서 키플링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 되라고 했습니다. 공직자는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권의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2017년 부처 보고를 받으면서 공직자의 영혼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열정을 가진 공무원이 나중에 후에 절망하고 다시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말을 들으면서 그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영혼과 열정이 없었다면 과연 이렇게 절망하는 공무원이 됐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KTNG 사건을 보고 났을 때의 막막함, 국채 사건을 봤을 때의 절망감, 저 말고 다른 공무원은 일을 하면서 회의감에 빠지거나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일하는 일이 없게 하고.
그는 한 상급자가 정권이 바뀌면 이슈가 될 일이라며 기록을 남기라는 말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힘없는 한 전직 사무관이 목숨까지 걸겠다며 진실을 호소하고 있는데 거대한 국가 권력은 장막 뒤에서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공익보호자 보호를 그토록 외치던 여당은 진실 규명보다 그의 행동을 먹고 살려고 또는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한 철없는 행동으로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애당초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을지도 모르죠. 목숨을 건 절박한 호소까지 쇼로 몰아붙이는 비정한 세태 앞에 애당초 영혼 있는 공무원 운운한 것 자체가 가혹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앞에서 다시 묻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1월 3일 앵커의 시선은 절망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화재 주의 당부드립니다. 양양 산불에 이어 천안 초등학교 화재까지 매일 큰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과 동해안은 경보 수준입니다. 또 미세먼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수도권 나쁨, 이외 중부 지역도 이 밤에 농도가 높게 오르겠는데요. 미세먼지가 찾아왔다는 건 추위는 좀 풀렸다는 말이기도 하죠. 오늘 낮부터 서울이 영상 3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보였는데 사실 이맘때는 한겨울이라 평년 기온도 추운 날씨입니다. 강원을 중심으로 중부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최강 한파가 풀려도 중부와 경북 내륙 산간 지역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겠고요. 내일 서울은 영하 6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4도, 광주, 대구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제주도는 밤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3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자. 감기 걸리겠다. 가자. 남사친 말고 나만의 남친이 되어줘. 우리 딸이랑 더 자주 놀아주는 아빠가 돼야지. 행운버거 골드 레드와 함께 새해 금빛 행운 맞으세요. 로마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롯데는 여기. 하지만 트리바고를 쓰면서부터 생각했죠. 왜 전에는 호텔 가격 비교를 안 해봤을까? 트리바고 쉬운 거 인정 인정. 호텔 트리바고. Where shall we go? Sally, switching to power nap mode. Family dinner. Please save it to my car. Yeah, right. We thought you couldn't make it. Surprise! 미래엔 기술만 발전해선 안 되기에 기술의 무브를 넘어 당신의 러브로. Directed by 현대자동차 그룹. 의치 세정제 쓰고 계시죠? 반가운 뉴스가 있습니다. 드디어 색소도 보존제도 없는 클리덴트가 출시됐습니다. 야호! 색소 보존제 0%. 이순재 안심 클리덴트.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볼래? 그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려면 신한페이 판. 이제 결제 히스토리를 타임라인으로 보니까 쓰고 보면 타이밍에 맞는 혜택이 딱. 신한 페이의 판을 다시 짜다. 신한페이 판. 이 자리, 당신의 모든 것이 시작된 곳. 당신은 성장 속에서 세상의 규칙을 배웠죠. 주변이 쉼없이 바뀌어가는 순간에도 앞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왔죠. 바로 이 자리. 당신을 위한 자리. 제네시스 G90.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움직이고
내일의 가능성을 찾고 자연까지 함께하는 화학으로 롯데케미칼은 세계 화학의 중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